문학 가봅시다. 문학 중에서도 가장 이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을 따지자면 현대시, 하기 싫은 걸 따지자면 소설, 이렇게 돼요. 소설은 좀 길고, 현대시는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해석하기를 조금 어려워하더라고. 먼저 그러면 현대시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현대시 해석. 현대시는 어렵지? 왜 어려운 줄 알아? 현대시가 왜 어려울까? 그러니까 선생님들 이렇게 학생들이 현대시를 어려워하는 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잖아. 얘들이 왜 이렇게 현대시를 어렵게 생각할까? 해보면 간단해. 첫 번째는 스스로 현대시를 해석해 본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학교에서 또는 자습서나 문제집에서 해석해 주는 걸 그대로 가는 거야. 선생님 문제 풀 때 해석하는데요. 내가 볼 땐 그건 해석이 아니라 그냥 느낌만 되게 좋은 얘기 같은데 뭐 이런 느낌만 갖고 가는 것 같아. 그게 첫 번째 문제인 것 같고, 그런 문제가 왜 생겼냐면 또 하나 두 번째는 현대시를 약간 좀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시 자체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특별하는 건 만약에 내가 니네한테 야 현대시 하나 다음 주까지 하나 써볼래? 라고 숙제를 내준다면 시를 써오라고? 이렇게. 현대시는 특별한 사람만이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리고 또 현대시 자체는 안에 어떤 큰 의미가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한마디로 말해서 현대시를 과대평가하고 있어. 저 위에 있는 현대시를 쭉 끌어내려야 돼. 인간계로. 거기서부터 출발해. 현대시는. 자, 그럼 현대시를 해석하는 원리를 할 건데 그럼 뭐부터 한번 해볼까? 뭐 문학 처음이고 하니까 현대시를 한 편 써보는 걸로. 이거 봐, 이 반응 자체가 웃기잖아. 이렇게, 야, 오늘 현대시 한 편, 오늘 수업 시간에 현대시 한 편 써보자. 이렇게 말하면, 네, 그래서 선생님 써보죠. 이렇게 말하면 될걸. 어이씨, 현대시가 니네 생각에 저 위에 있는 건 너무 우리한테 괴리되어 있어. 이거 끌어내리자고. 현대시는 누구나 쓸 수 있어. 내가 좋은 시를 쓴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 시는 쓸 수가 있어. 훌륭하지 않지만. 그래서 현대시를 한번 써보고 우리가 진짜로 실제로 농담이 아니라 현대시를 하나 써보고 거꾸로 그 현대시 쓰는 원리를 거꾸로 적용해서 보면 현대시를 해석하는 원리가 나오지 않겠냐 이거지. 그래서 한번 써보면 되게 재밌어. 미리 결과물을 내가 얘기해보지만 우리들 머리에서 나오는 거잖아. 난 분명히 니네들 머리도 빌릴 거니까 혼자 안 써. 그럴 바엔 내가 쓰지 그냥. 같이 쓸 거야. 근데 오늘 만들어진 시는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시가 될 거야. 결론만 드리자면 절대 훌륭한 시는 나오지 않을 거야. 하지만 시는 나올 거라는 거. 자, 그러면 현대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현대시 창작 원리죠. 창작 원리를 한번 가봅시다. 자, 현대시 쓰자. 그러면 머릿속이 하얘지죠. 도대체 뭐부터? 한 번도 안 써봐서 그래. 자, 현대시 쓸 때 제일부터 뭐부터 할까요? 야, 지금까지 이렇게 빨리 정답이 나온 적이 처음이었어. 모든 글의 첫 번째는 주제를 정하는 거야. 맞아. 그래서 첫 번째는 주제 정하는 거야. 내 진짜 이 수업 준비한 게 조금 미안해지네. 너희 수준을 너무 낮게 보고 내가. 양을 좀 적게 준비한 게. 많이 준비할 때. 주제를 정해야 돼요. 그 주제는, 주제 정할 때의 특징이, 여기서도 그래. 주제 정해봐. 이래. 갑자기? 이런 거잖아. 왜? 주제가 뭔가 좀 거창하고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것들을 생각한단 말이야. 아니라 주제는 우리 주변에서 좀 더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게 좋아. 야, 주제 정해. 뭐로 정할 거야? 괜찮아. 어차피 내가 다 써줄게. 자, 이별? 근데 이별 좋아. 근데 이별이 너무 간단해. 이별로 인한 복수의 감정. 아니면 이별의 복수. 그래, 좋아. 그래, 복수 맞아. 좋아. 자, 주제 정했어. 그러면, 이별한 사람? 아니야. 놈이야, 놈. 이별한 놈에 대한 복수 다짐. 아니면 복수 다짐 말고 저주. 좋아. 어떻게 마음에 들어? 저주가 마음에 들어? 좋습니다. 자, 주제를 정했습니다. 이렇게 됐죠? 주제를 정했어. 이게 되게
되게 중요한 수업이야. 웃자마는 수업은 아니야. 되게 신중한 수업이야. 그지? 자, 그럼 두 번째. 신났어, 근데. 막장 드라마 보는 것처럼. 자, 주제를 정했어. 그 다음 뭐 할까요? 시예요. 주제를 정했어요. 그럼 막 써요? 그러니까 시간 안 써져요. 뭘 정해야 될까? 제목? 제목도 물론 단계에 있어요. 제목은 아닙니다. 대상?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면, 이 문학은 작가의 목소리가 직접 드러나진 않아요, 실은. 누구를 내세우냐면, 화자. 그렇지, 대리인을 내세워요. 근데 그 대리인이 뭐냐면, 선생님같이 착한 사람은 이런 작품의 주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 그러면 나는 못 써. 하지만 내 안에 깊숙하게 들어있는 그 누군가를 꺼내. 서정격자. 그렇지. 그래서 그걸 뭘 만드는 거야? 화자로 만들어내는 거야. 그리고 화자한테 인격을 부여하는 거야. 너는 지금부터 복수의 화신이야. 이렇게. 그럼 두 번째, 뭘 정해주는 거야? 화자. 나? 근데 화자가 자기의 목소리 직접 낼 수 있잖아. 근데 좀 아무리 화자라도 좀 부끄러워. 그럼 화자가 바라보는 어떤 대상한테 그걸 시키고 화자는 옆에서 적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화자라든지 뭘 설정해 준다? 그렇지. 화자나 대상을 설정해 주는 거야. 그렇죠? 우리는 시간 관계상 그래서 시가 크게 말을 두 종류로 나눠주는 거야. 화자 중심의 시냐, 대상 중심의 시냐. 화자가 자신의 목소리로 막 얘기하는 시도 있겠지만 너희들, 나무들에 대해서 대상을 설정할 수도 있잖아. 그 둘 중에 아무나 설정해도 상관은 없어. 그래서 화자 중심의 시냐, 대상 중심의 시냐를 정해줄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서 화자 중심의 시로 가자. 이왕 간 거니까 화자 중심이야. 그럼 설정을 했지. 설정 끝이 아니야. 이것만 설정해. 얘가 어떤 성격이고, 남자고, 여자고, 이런 것들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적어가야 돼. 저주를 퍼부어야 돼. 그럼 평소에 성격이 좀 어때야 되겠니? 막, MBTI도 미리 정해보는 거야. 뭐야, 저주, 복수는 I는 아니지 않냐? 내가 I라서 난 좀 피하고 싶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그냥 화자는 여성 화자로 할까? 네. 지금 저주 그런 거는 좀 여성 화자로 합시다. 여성 화자로 정하고. 이거 편견을 가지고 오해야. 나는 오해야. 여성이란 편견 없어.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여성 화자로 설정합시다. 그럼 저주를 했으니까 연령대는 몇 살 정도 할까? 17. 17. 야, 17세에 실현당했다고 저주까지 한단 말이야? 저주, 그래. 그러면 헤어지는 이유가 뭘까? 날 버리고 갔잖아. 네. 왜 버리고 갔을까? 왜요? 안 좋아한데. 감정의 변화. 심경의 변화. 그 심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딴 남자가 생겼어? 아니야. 딴 여자가. 바람이 든다. 딴 여자가 생겼어? 그래, 바람났어. 남자가. 바람나서 헤어졌어. 바람나서 헤어졌어.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나는 이제 여성하자고, 대상이 아니잖아. 여기는 대상이 아니잖아. 대상이 아니지. 17세. 성격은 좀 뭐랄까, 직설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이 되겠죠? 자, 외향적인 성격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봐. 좋았어. 자, 화자의 대상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뭘 해야 될까요? 시의 주제를 나타낼 때는, 주제가 이제 이별한 남자, 맞지? 이별한 놈에 대한 저주나 복수잖아. 그럼 일단 저주나 복수를 하려면, 내가 일단 뭐부터 해야 돼? 뭐부터 해야 돼? 이별부터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작가는 화자나 대상을 특정한 상황에 던져줘야 돼.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야. 상황을 던져놓는 거야. 그래서 상황을 만들어놔야지. 그럼 여기서 이제 아까 못했던 것들이 나오는 거야. 그죠? 아까 왜 헤어졌다고? 바람났어. 그지? 나한테 뭐라고 봤어? 너보다 이쁜 여자가 생겼어.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바람났어. 너보다 예쁜 여자가 생겼다. 생긴 거지. 그지? 그 여자는 어디서 만났어? 소개팅! 그래. 소개팅으로 바람났어. 이게 자전적인 시는 아니지? 그게 바람났어. 던져준 거야.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보자. 우리 몇 년 만났어? 이런 것도 좀 시를 쓸 땐
그러니까 시험을 안 나타나더라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막 써놔야 돼. 오, 얼마나 만났어? 4개월. 4개월. 너무 구체적이다. 4개월. 어디서 만났어? 소개팅. 소개팅. 한눈에 반했나? 만나자마자 그날 사귀기로 했나? 아무튼 자, 이렇게 됐어. 특정 상황에 던져놨어. 그지? 네. 근데 나보다 예쁜 나를 찾아서 떠났단 말이야. 됐어. 여기서 네 번째. 자, 상황을 던져놨어. 그러면 그 상황을 던져놨으면 봐봐. 어떤 인물에다가 가상의 이 성격을 만들어갖고 걔를 상황에 던져놨어. 그럼 이제 화자가 탁 떨어졌어. 네. 생명을 얻었지. 네. 작가님, 저는 어떤 성격인가요? 너 거칠하고 성질 좀 있어. 참지 않아. 직설적이야. 아, 그래? 작가, 그럼 나부터 뭐부터 해야 돼? 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야, 너 원래 4개월 만난 남자가 있었어. 소개팅에서 만났고 꽁냥꽁냥 잘했단 말이야. 근데 걔가 나 모르게 소개팅 갔어. 거기서 딴 여자 좋다고 나 버리고 간 거야. 그지? 그러면 너 어떻게 해야 되겠니? 라고 했을 때 화자가 딱 이런 뭘 보이겠니? 거기서 뭔가 보이겠지? 그쵸. 그래. 그래서 여기가 거기서 보이는 반응을 드러내는 거야. 이 반응에는 우리 쉽게 말하면 정서, 슬픔, 기쁨, 분노 이런 정서. 그 다음에 뭐도 있어? 태도. 태도는 여기서 한번 좀만 가보자. 정서하고 태도가 수능에서는 구분 안 해도 된다. 정서하고 태도는 수능에서는 구분 안 해도 되는데 우리는 좀 구분해주면 좋아. 정서하고 태도 일단 좀 다르죠. 느낌이 조금 다르지. 근데 그걸 어떻게 다르냐라고 말하면 미묘하게 대답하기는 좀 힘들어. 근데 조금 해볼게. 근데 선생님의 나름 기준이야. 정서는 내부적인 감정, 얘는 외부적인 감정. 이 말 좀 어렵지? 좀 더 얘는 감정의 방향이 없어. 하지만 얘는 감정의 방향이 밖을 향해 있어. 밖을 향해 있어. 이 밖에 해당하는 게 뭐냐? 대상이라든지 상황인 거야. 좀 더 쉽게 가보면 정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별의 상황에서 느껴진 나의 감정.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냐? 슬픔, 억울함, 이런 것들 나오겠지. 안타까운 게 있어. 근데 이 외부적인 감정 태도는 뭐냐면 어떤 대상에 대한 감정이야. 그러면 여기서 아까 저주는 뭐에 해당하겠어? 태도야, 정서야? 태도에 해당하는 거죠. 왜? 어떤 대상에 대한. 또 어떤 상황에 대한. 여기 상황하고 상황은 같아. 하지만 이별의 상황에서 슬픔이야. 하지만 이별의 상황에서 이 상황 이겨낼 거야. 이건 뭐가 돼? 태도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됐죠? 그럼 이렇게 가면 주제는 대부분 다 나와요. 신이 이렇게 하면 돼. 일단 간단하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5번째가 제목 정하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에서 뭘 제일 먼저 보란 얘기야, 결국은. 볼 때는. 그래. 제목을 제일 먼저 보는 거야. 그럼 마지막에 주제를 찾는 거거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 써봅시다. 자, 갑시다. 자, 왜? 지금까지 선생님이 진짜 시를 쓸 거라고 생각 못 한 거야? 선생님 한담 하는 남자야. 한담 하는 남자야. 시 한번 가봅시다. 일단 화자는 누구로 설정하자고? 나로 설정합시다. 일단, 그러면 시를 쓸 땐 시를 한 번에 쓰는 사람은 없어. 그러면 창작의 고통이란 말이 없어. 한번 써, 다시 단어 고쳐, 또 순서 바꿔, 이렇게도 써봐. 수많은 과정을 거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천재들의 거짓말이 있어. 시를 맨날 며칠 고민을 해서 시를 썼어. 내가 봐도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 야, 술 한잔 먹자. 집으로 와. 실제 시인들이 그랬어. 작가들, 야, 술을 먹어. 막걸리 좀 먹어. 방석 안에다가 그냥 시 하나를 싹 넣어놔. 그래, 술 먹어. 야, 술 때문에 내가 술 좀 갖고 올게. 이러면서 방석을 이렇게 탁 비틀고 가. 그럼 종이 한 장 딱 삐져나오잖아. 옆에 있는 애가 딱 봐.
나한테도 괜찮으면 그 사람한테도 괜찮은 시 아니겠어? 이러고 시 너무 괜찮은 거야. 오자마자 야, 너 시 잘 썼다. 너 시 좋은데? 그랬더니 그거? 어젯밤에 잠 안 와가지고 잠깐 쓴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보고 가서 집에 가서 뭐 하겠냐? 이게 간밤에 쓴 거라고. 이게 흔히 하는 천재들의 거짓말이야. 그거 쓰려고 몇날 며칠 지우고 하고 했을 거란 말이야. 이게 천재들의 거짓말. 우리는 그런데 그런 거짓말에 절대 속으면 안 돼. 대표님 거짓말 했잖아. 이번에 수능 만점 잘 나왔지? 맞다. 잠은 충분히 잤고요.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이게 말하잖아. 그래서 니한테 말하면 엄마 수능 만점 자도 잠은 충분히 잤대. 나 좀 더 자기 냅둬줘. 그래야 능률이 올라. 엄마 학원 수능 만점 자도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대. 나 학원 안 다닐 거야.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게 이제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 행간의 의미를 잘 살펴봐야 돼. 저는 잠은 충분히 잤습니다. 몇 시간 잤습니까? 저는 4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잖아. 걔는 4시간이면 충분하대. 나는 12시간이면 충분하거든.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교과서만 반날, 아니요. 교과서 위주로 과외도 하고요. 학원도 다니고요. 인강도 들었습니다. 끝까지 들어가야 돼.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 천재는 그러니까 그런 잘한 사람은 천재처럼 보이고 싶어. 그래서 그런 거짓말이 있어. 얘도 한 번에 쓸 생각 하지 마. 일단 막 써. 자, 첫 번째. 어디부터 가냐? 나 혼자 신났어. 용서하고 상황부터 보자. 상황부터. 자, 상황. 현재 상황부터 해야 될 거야. 근데 그냥 현재 상황 헤어졌어. 바람 났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상황 우리가 어떻게 만났고 여기서 시작해줘. 막 쓰는 거야. 선생님도 어떤 시가 나올지 몰라. 이거 너무 즉흥적인 거 아니야 이거? 자, 너와 나 소개팅 소개팅 어디서 했어? 영화관에서 소개팅을 한다고? 첫 만남. 첫 만남. 너와 나의 영화관. 영화보다는 너만 보였어. 왜 이렇게 좋은데? 왜? 넌 나에게 예쁘다 했지. 문법 좀 틀려도 돼. 진짜 커요. 넌 나에게 예쁘다 했지. 난 너에게 감동했지. 맞어. 자, 여기까지 됐어. 그지? 네.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돼, 이제? 이별을 해야 되잖아. 그렇지. 이별하는데, 어느 날, 너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괜찮아. 나중에 고칠 거니까. 어느 날 넌 전화 받지 않았지. 하루 종일. 그리고 나서 그날 새벽 울리는 카톡. 이별 중에 최악이 문자 이별 아니야? 카톡. 그런 거 하죠. 너보다 예쁜 여자 만났다 했지 했으니까 여기도 했지. 그 다음에 난 너에게 좀 비슷하게 해줘야지. 나에게 분노했지.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별한 거 상황이야. 정서지? 그럼 정서 뭘 보여야지? 우리 주제. 뭐가? 태도가 있어야지. 태도가. 그래서 저주를 보내야죠. 뭐라고 보낼 겁니까? 그래. 그 여자는 성형빨. 그 여자는 성형빨. 성형 말고 보정빨이요. 그래, 보정빨. 그래. 알았어. 그 여자는 보정빨. 또, 그래서, 뭐라고 하지? 이제 저주를 해야 되는데, 저주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너무 착해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그 여자는 보정빨. 나오겠죠? 그 다음에, 그 여자도 널 떠나겠지. 잘 되나 보자. 여기 썼어, 그지? 이렇게 해. 일단 저주까지 너무 하니까 요구로만 가자고. 네. 괜찮아? 네. 자, 그럼 이거 한 다음에 그 다음 뭘 해야 되냐? 여기서 좀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으면 여기 위치도 좀 바꿔주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잘 되나 보자. 요거 포인트 좋다. 제목 잘 되나 보자.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좀 내용 추가하는 거야. 어느 날 넌 전화 받지 않았지. 하루 종일. 또 설마 영화관? 또 영화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써. 이렇게 써. 그래서 이걸 바꾸는 거야. 제목은 잘 되나 보자. 이렇게. 시야 이것도. 근데 여기서 좀 더 자르고 붙이고 하면 진짜 아름다운 시가 되는 거야. 연극은 해주자고. 뭐 감동했지 나오고 했잖아. 여기까지 이제 처음 사귀었을 때까지. 여기까지가 1연. 어느 날 넌 전화 안 받았잖아. 그 2연 울리는 카톡. 여기서 왠지 포인트 카톡의 내용이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끊어. 여기서 3연. 그 다음에 보정빨 여기까지가 4연. 그리고 5연 잘 되나 보자.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한 다음에 좀 또 뒤집어 바꾸고 목 하면 한 편의 시가 되는 거야. 시 쓸 수 있어. 이거 훌륭한 시 아니야. 하지만 시야. 이렇게 써보는 거야. 좋아. 그럼 이렇게 해서 시를 한 편 썼단 말이야. 그 다음에 거꾸로 뭘 해야 되냐, 이 시를. 해석을 해야 되지. 해석할 때는, 해석할 때야. 자, 해석할 때 가보자. 일단 제목을 보면 제목부터 봐야 돼. 잘 되나 보자. 그지? 그럼 잘 되나 보자. 이 말에는 일단 상대에 대한 뭐가 잘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있지. 그쵸. 그치? 그래서 잘 되나 보자. 얘가 뭔가 상대방한테 뭔가 좀 꼬인 게 있는데? 이 생각을 하게 되겠지? 그 다음 잘 보자. 화자는 누구? 화자는 누구야? 나. 화자는 나. 여기 드러나 있죠? 그럼 이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것 같아? 현재 상황이 중요한 거야. 여기서 본문에 있는 시어를 찾아. 그날 새벽이지, 새벽. 우리는 카톡이잖아. 그리고 어떻게 된 거야? 날 버리고 떠난 거지? 네. 이렇게. 여기까지 상황이야. 이거 뭐가 중요하냐? 야, 이쁘다 했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별의 상황이 훨씬 중요한 거야.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감정이 들어? 일단 분노했지. 그 다음에 또 뭘 했지? 떠나겠지. 저주도 하지. 어디 잘 되나 보자. 비아냥거렸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상황과 이런 내용을 보면 이 작품의 주제는 뭐가 되겠니? 저게 나오는 거 아니야? 이별한 놈에 대한 이별의 상황에 대한 분노와 그 놈에 대한 저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작품 쓰면 돼. 그러니까 작품을 써보면 거꾸로 가면 또 작품 해석이 되기도 해.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작품 해석 원리를 한번 봐야 되겠지. 자, 이거 다 지울게요. 우리 이거 안 돼요? 야, 뭘 찍긴 네가 써. 자, 이렇게 써. 그러면 해석 원리를 갑시다. 자, 현대시 해석 원리. 지금부터 뭐부터 해야 될까요? 제목. 그렇지. 첫 번째는 제목 보는데, 여기서 이제 시를 쓴 사람이 이제 듣보잖아.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지만 되게 유명한 사람일 수도 있지. 그러면 제일 먼저는 뭐와 뭐를 확인해야 돼? 작가와 제목을 확인해 주는 게 좋아. 작가와 제목을 무조건 봐야 돼. 작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 작품이 만들어진 무슨 배경? 시죠. 그렇지. 시대적 배경. 윤동주가 썼느냐가, 윤동주가 해야 소사라 이렇게 말하는 거랑, 고3 수능 앞둔 그 고3 학생이 해야 소사라 이렇게 하면 의미가 다르잖아. 하나는 동의도 있고 하나는 뭐겠어. 뭐 대학 입시하고 성적이 되겠지. 다를 수 있어. 그래서 작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시대적 배경. 그 다음에 또 윤동주 그러면 어떤 작품 썼을지 제대로 느낌 빡 오잖아. 그래서 성향, 작가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럼 제목도 봐야 돼. 제목은 보통 시에서 제목을 어떻게 많이 쓰냐면 첫 번째가 시의 대상. 그러니까 김충수의 꽃, 그래. 꽃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럼 달을 바라보고 있겠지. 그래서 첫 번째가 시적 대상이 있는 경우가 있겠고, 두 번째 시적 대상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제목이 들길에 서서, 그지? 서른 즈음에. 그럼 화자가 지금 들길에 서 있구나. 서른 즈음이겠구나. 그래서 화자의 처지라든지 배경 이런 것들도 알 수 있단 말이야. 세 번째는 매개체가 될 수도 있어요. 눈이, 제목이 눈. 그럼 눈을 보고 있겠지만 또 눈을 통해서 뭔가 깨달을 수도 있겠고, 그러면 달을 볼 수도 있겠지만 달을 보면서 누군가를 떠올릴 수도 있잖아.
그 매개체인 거야. 그래서 이 매개체는 뭐 회상의 매개체이거나 아니면 연상의 매개체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작품이나 제목은 작가나 제목은 꼭 봐야 돼. 근데 알고 있으면서 니네 모의고사 볼 때 현대시 두 표 나오면 뭐부터 보냐면 가부터 봐. 밑에 작가랑 제목을 안 보고 아니면 뭐 보기 박스를 먼저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작가나 제목을 먼저 보는 게 맞다는 거야. 봤죠? 그 다음 뭘 봐야 할까요? 아까 뭘 찾아야 누구 찾아야 돼? 작가의 대변인을 찾아야 돼. 대리인을 찾아야 돼서 화자라든지 대상을 찾아야 되겠지? 화자는 항상 누구라고? 화자는 무조건 누구야? 나. 화자는 무조건 나야. 화자는 무조건 나. 작품에 드러나 있거나 아니면 작품에 드러나 있지 않고 있거나 화자는 무조건 나. 아까 시는 두 종류라고 그랬지? 내가 나의 이야기를 하는 화자 중심이냐 아니면 대상 중심이냐 이렇게. 그래서 이걸 통해서 화자 중심이냐 대상 중심이냐를 찾아야 되겠지. 만약에 화자 중심이라면 이게 무슨 시점이랑 똑같아? 주인공. 대상 중심이라면 내가 대상을 보니까 얘는 뭐랑 같아? 관찰자인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렇게 화자나 대상을 먼저 찾았어. 그 다음 세 번째, 여기를 좀 학생들이 잘 못 찾아. 어려워해. 아까 화자나 대상을 설정했으면 그 다음 뭐 했지? 얘네들 그래서 상황에다 던져놔야 되겠지. 그럼 세 번째가 작가에서 만들어진 상황, 어떤 상황 속에 던져져 있는지를 파악해야 돼. 그래서 여기는 화자나 대상의 처지, 상황, 뭐 신분,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찾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처지랑 상황은 같은 거 아닌가요? 미묘한 차이가 있어. 처지랑 상황은 좀 미묘한 차이가 있어. 처지는 개인적 누구에만 해당해? 나. 그럼 이별은 처지일까 상황일까? 상황. 이별은 처지로 가는 게 개인적인 거니까. 나 지금 이별 당했어. 개인적인 처지. 근데 일제강점기는 그런 상황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상황은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이고 집단적이라고 보는 거고 여기 해당하는 건 바로 우리의 문제인 거야.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회 구성원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겠지. 이렇게 해서 처지나 상황 신분을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왜 포인트야. 이것만 찾아지면 이 상황에서 어떤 정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걸 쉽게 찾아줘. 그럼 얘를 찾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현재를 기준으로 봐야 돼. 현재야, 현재. 그래서 현재 상황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먼저 보는 거야. 현재 상황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아까 이별의 상황이었잖아. 부정적이었어. 그 상황. 근데 시에서는 요걸 찾기가 좀 애매한 경우도 있어. 그럴 땐 두 번째는 뭘 찾냐면 시 공간적 배경. 어느 겨울날, 뭐 눈 오는 꽃잎이 쏟아지던 날 이런 거. 시간적 배경, 뭐 단칸반 그러면 이 가난한 사람이구나. 시 공간적 배경을 먼저 보는 게 맞아. 이 두 개만 봐도 현재 상황이 얼추 나와. 현재 상황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근데 현재 상황이 없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도 있냐면 특정 상황을 가정한 경우도 있단 말이야. 이렇게 보잖아? 우리가 알던 시도 좀 다르게 보이기도 해.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시를 해석해 본 적이 별로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김소월이 나오니까, 김소월 씨 나오니까 김소월 거 한번 보자. 자, 김소월의 대표작은 뭘까요? 진달래꽃이에요. 맞아요.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가장 대표작인데 그 작품의 주제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별의 정한이라고 배웠어요. 그지? 이별의 정한이니까 이별을 당한 여인의 한과 슬픔 뭐 이런 거잖아. 이별의 정한이잖아. 근데 선생님은 이거에 동의할 수 없어요. 자, 시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이걸 모를 수 있구나. 자, 나, 보, 기. 역겨워 가실 적에는. 그렇지. 가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이야. 이별했어 안 했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라고 했지.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 이별의 상황이 가정. 이거 안 했어.
근데 우리는 왠지 이별한 것처럼 이별 안 했어. 이 시를 자꾸 다시 뜯어보면 옆에 남자친구가 있다고. 내가 너에 대한 사랑을 보여줄게. 너에 대한 사랑을 보여줄게. 뭔데? 네가 내가 못생겼다고 싫다고 떠나간다면 그러면 얘가 뭐라? 나 아닌데?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아 기다려봐. 그렇다니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땐 혼자 심취해 있는 거란 말이야. 그거 어떻게 하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곤에 그냥 보내줄게. 응? 그냥만 보내주는 줄 알아?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려줄 거야. 네 갓길에 축복도 해줄게. 그리고 너 잘 되라고 내가 네 밑에 바짝 엎드려 깔려주기까지 할게. 어? 그리고 만약에 네가 나 보기가 싫어서 떠난다 해도 너 울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해. 이별 안 했어. 그 선생님이 봤을 때 이 시는 그렇게 말을 하잖아.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뭘까? 진짜 목적은? 좋아하나? 맞아. 나 그만큼 널 좋아해 라는 거야. 네가 날 싫어서 떠난다고 해도 나도 너에 대한 사랑으로 보내줄 수도 있고 널 축복해 줄 수도 있고 네가 진정 행복하다면 나는 웃어줄 수도 있어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럼 이 작품의 주제는 이별의 정원이 맞을까? 선생님은 아니라고 봐.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거야. 첫 번째는 님에 대한 간절한 사랑의 표현. 두 번째는 가면 죽여버린다. 이런 거. 그냥 나 이만큼 사랑하는데 진짜 갈 거야?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해서 두 가지 해석될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도 생각이 조금 달라지겠지. 그래서 이게 상황의 가정이 은근 많아. 시에서. 특정 상황. 이런 거. 모란이 피기까지. 모란이 피기,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지? 모란이 피기까지는 난 기다릴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이 나오잖아. 모란이 폈어? 안 폈어. 모란이 필 때까지 난 기다릴 거야. 그리고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어느 날이야. 만약에 떨어진다면 나는 슬퍼할 거야 라고 말해. 그러니까 상황의 가정이야. 그만큼 나는 모란이 피면 좋아할 거고 모란이 지면 슬퍼할 거야. 그러니까 난 모란이 피면 봄만 기다릴 거야 라고 말하는 것도 이거 상황의 가정이야. 그만큼 나한테는 모란밖에 없어. 이거 보여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시는 이런 현재 특정 상황 이걸 잘 찾아야 돼. 이걸 잘 찾아야 돼.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네 번째가 뭐가 되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보이는 반응들. 아까 정서하고 태도 얘기했었지? 어떤 정서나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선생님이 써보라고 안 해. 주제 생각해 보기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저런 현대 시 하나 나오잖아. 몇 분 정도 시간이 걸릴까? 읽는데, 해석하는데. 시 한 편, 조동의 길이. 1분. 1분. 시 하나 해석하는데 1분 남짓이야. 넘어가면 시간 모자라. 1분 안에 파악해야 돼. 그러면 하면서 이런 거 다 막 적고 막 이렇게 할 시간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얘는 간단하게 처리해야 돼. 어떻게? 아까 잠깐 보여줬지? 화자나 대사는 뭐 하고? 동그라미 치고. 상황은 뭘로 처리하고? 현재 상황, 처지 상황, 신문 이런 거 있잖아. 그냥 뭘로 처리하고? 이렇게 밑줄로 처리하고. 그 밑줄에서 보이는 반응들은 뭘로 처리한다? 물결로 처리한다.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래서 시는 이렇게 해볼 거야. 그래서 오늘도 시 2편 정도를 할 거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접동세 진달래꽃, 김소월의 접동세 하나 하고, 우리가 또 주관제 있는 거 하나 해볼 텐데, 그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준비하시고 가봅시다. 이것도 지워야죠? 7페이지였죠? 페이지 현대시 해석 원리 가봅시다. 빨리 떠. 저게 뜨면 안 되는데? 화면까지 멋지게 떴으면 좋았을걸. 자, 독서
역사였고요. 자, 현대시에서 일단 요거 시를 바로 볼게요. 앞에 있는 것들은 다 지금까지 선생님이 설명한 거니까 시를 바로 볼게. 자, 작가가 누구죠? 김소월. 김소월이면 선생님이 작가 정리를 어느 정도 해놔야 돼. 워낙 자주 나온 작가니까 이 김소월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정리 좀 하고 넘어갈게요. 그렇죠? 편한 데다 쓰세요. 빈 공간에다가. 김소월 시 정리할 때 시인 정리할 때 막 장황하게 선생님 정리 안 해. 딱 필요한 것만 정리할 거야. 자, 김소월 언제적 사람일까요? 1900 김소월 10년? 1970년 70년? 아닙니다. 50년? 50년 아닙니다. 80년? 그만해. 야, 김소월 언제적 사람이야 이거? 30? 1930년대 사람. 1930년대 주로 활동했고요. 활동했던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20년대 후반부터 30년대 초반 이때까지 활동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1934년에 자살해요. 그러니까 28살인가? 그래서 나이로 1934년에 자살해. 자살한 이유는 사업 실패. 그러니까 이게 신문 이렇게 막 배부하고 그런 거 했었는데 자살하게 돼요. 근데 이 자살하게 된 데는 뭐 단지 그런 얘기도 있겠지만 마음속에 좀 상처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저때 1934년에 28살이라고 했으니까 유년 시절이 일제강점기였어. 근데 그때 자기 아버지가 자기 본 앞에서 뭐 일본군한테 막 불합발로 막 밟히고 이런 걸 본 거야.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있었고 그 사람 사진을 보면 귀 되게 크고 사람 되게 순둥순둥하게 생겼어요. 김소은. 네, 그런 사람이 학교를 되게 좋은 학교를 갔죠. 명문학교. 어딜까요? 명문학교. 서울대. 그 당시 서울대 없었는데 1930년대 없었고요. 일단 대학교가 아니라 어디냐면 오산학교를 나왔어요. 오산학교. 처음 들어보죠? 오산학교? 오산학교 어디 있을까요? 오산에. 그 오산은 까마귀 오자고요. 이 오산은 다소도자예요. 다소도자. 오산학교가 어디 있냐면 현재 오산중학교, 오산고등학교를 말해요. 오산고등학교가 어디 있냐면 선생님 동 위치는 잘 몰라요. 근데 선생님 차 타고 가다 보면 항상 있더라고. 강변북로에서 반포대교를 지나면 그 오른쪽 위로 있어요. 서울에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수업할 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인가? 20년 전? 뭐 그 금방 됐을 거야. 그때 이제 학생 중에 오산고등학교 학생이 있었거든. 그 학생이 자기네 오늘이 개교 100주년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거의 한 20년 전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기면 학교가 생긴 지 못해도 120년 가까이 됐을 것 같아. 되게 오래된 학교죠. 이 학교 출신 그 유명한 사람이 김소월 말도 또 있어요. 백석신. 백석신 알죠? 네. 그리고 화가 중에서는 이중섭. 황소 그림이 이중섭. 그 사람도 오산학교 출신이에요. 근데 이 오산학교가 왜 그러냐면 이 오산학교는 일제강점기에도 역사교육을 시켰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뭐가 있겠냐? 민족의식이 있는 학교야. 그래서 이 학교 출신들은 백석도 그렇고 이중섭도 그렇고 김소월도 그렇고 민족의식을 시 속에 담아놔. 그러니까 시와 함께 배운 거야. 그런데 아까 니네가 대답한 것 중에서 오늘 되게 뜻깊은 대답이 있는데 맞든 틀리든 간에 내가 언제적 사람이게 라고 말했을 때 니네가 숫자로 대답하려고 했다는 거야. 1970년대 80년대 숫자로 계산하려고 했다는 거야. 그리고 1930년대가 나왔을 때 대부분 학생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는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일제강점기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답은 일제강점기보다는 1930년대가 좋아.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라는 말을 풀어보면 일제, 일본 제국이 강제로 점거한 시기야.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할까? 모두가? 조선의 근대화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닐까? 그치. 그 말은 뭐야? 그 일제강점기라는 말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다 대부분 일제강점기라고 하겠지만 그게 객관적인 시대를 나타내는 말은 아니고 그 시대를 바라보는 인식인 거야. 그래서 일제강점기라는 말은 언제 시대라기보다는 그 당시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라고 불러. 그래서 그런 걸 우리는 현실인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현실인식이 있었던 사람도 있고 없었던 사람도 있겠지. 현실인식이 없었던 사람이라면 그 당시에 시대적 배경을 다루겠어, 안 다루겠어? 안 다루겠어. 근데 현실인식을 일제강점기로 했던 사람들은 뭐 조국의 광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민족의 어떤 비참한 현실이라든지 민족 현실을 다뤘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사람은 현실인식을 일제강점기의 내용이 있어. 시 중에 실제로. 그래서 현실인식을 어디로 봤다? 일제강점기라고 봤어요. 이 현실인식 일제강점기라고 봤습니다. 자, 좀 더 가볼게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의 시를 썼을까요? 사랑? 사랑도 틀린 거 아니라 범위가 너무 넓어. 대표작이라고 말하잖아. 대표작은 왜 대표작이라고 부르냐면 그 사람 작품 중에 엄청 유명한 작품이어서 대표작이라는 말을 쓰고 그 사람 시의 성향을 가장 잘 보여줘서도 대표작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 김소월 하면 민족적 서정시라고 불러.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서정 바로 뭐야? 뭐에 어떤 정서? 한. 그래서 한자로 써줘야지 이해하나? 아니야? 한의 정서를 다루는 거. 우리 고유의 한. 그래서 그 진달래 꽃도 이별의 정한. 여기 나와 있는 접동새도 한이란 말이야. 한의 정서를 가장 잘 다뤘어. 그래서 또 이 한의 정서를 가장 잘 나타내기 위해서 쓴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화자는 남성 화자를 내세운 게 아니라 어떤 화자를 내세웠어? 여성 화자를 내세웠어. 왜? 그러니까 이 당시에 지금 아니야? 이 당시에는 한의 목소리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어울릴 것이라고 그 당시에 생각했단 거야. 지금은 아니고 나도 아니고 이렇게. 그래서 수능에서 사라진 개념이 하나 있어. 예전에는 자주 쓰였던 개념이지만 지금은 사라진 개념. 바로 여성적 어조라는 말이 안 나와. 안 나와. 왜? 그건 여성에 대한 규정을 여성은 이래야 된다라고 규정한 언어다. 차별적인 언어라고 해서 안 나와 지금. 왜? 여성적으로는 안 나오는데 근데 설명하기는 좀 편하긴 해. 왜? 그만큼 아직은 인식의 때가 덜 벗겨지긴 했어. 어쨌든 여성화자를 썼고요. 또 목소리만 이런 걸 쓴 게 아니라 운율을 만들 때도 또 우리의 또 한 그러면 아리랑 아니겠어요? 아리랑이잖아. 그래서 아리랑으로 대변되는 7~5조의 몇 음보? 7~5조의 3음보예요. 그러니까 7~5조의 3음보를 우리는 다른 말로 얘를 민요적 율격이라고 부릅니다. 민요적 율격이라고 불러요. 이 작품도 한번 가볼까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선생님 7~5조 3음보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얘를 이걸 기본으로 장착했다는 거야. 기본. 봐라. 아홉이나 남아되던 오랫동생을 이렇게 사온 거예요. 죽어서도 못 잊어. 차나 못 잊어. 이렇게 되죠. 4개, 3개, 몇? 7, 몇? 5. 7~5조의 3음보 율격이야. 근데 여기는 뭐야? 팔아도 되잖아요. 죽어서 접동새가 캐었습니다. 얘는 다시 뭐예요? 7~5조가 되겠지? 그러니까 7~5조의 3음보를 기본 율격으로 하고 여기에 변형을 준 거지. 여기서 이건 어떻게 되냐? 접동, 아우레비 접동. 이렇게 뭐가 돼? 4~6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엄격하게 지켜진 게 아니라 7~5조의 3음보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 이렇게. 그걸 기본 율격으로 잡아놨다, 이렇게 돼. 그럼 여기서 이제 뻔한 거 질문 한번 해볼까? 만약 이 작품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7~5조의 3음보로 되어 있어. 그럼 이 시는 자유시입니까? 정형시입니까? 정형시. 학생들이 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렇게 낚시를 싹 던지잖아? 그러면 낚시가 밑으로 떨어지기 전에 튀어서 들어. 자유시입니다. 자유시야. 정형시와 자유시에 대한 개념을 좀 단어단에 보면 형태가 정형화돼, 정해져 있는 거야. 정형시야. 자유시는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아. 그렇게 보면 7~5조의 3음보니까 형태가 정해져 있으니까 정형시 아닙니까?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정형시라는 이런 거야. 내가 그 시를 쓰려면 그 규칙에 내가 맞게 써야 되는 거야. 규칙이 정해져 있는 장르가 있어. 그 장르가 뭐야? 시조.
시조 쓰면 어떻게 써야 돼? 3장 6구의 45자 내외, 낙구의 첫머리는 삼음절 정해져 있지. 그래서 내가 시조를 쓰려면 그 양식에 맞춰 써야 돼. 그게 정형식. 이건 누가 이렇게 쓰라고 말한 사람 없어. 그러니까 나 이렇게 쓰면 안 돼? 쓴다. 그러니까 이건 자유식. 그러니까 정형식은 장르를 나타내는 말이야. 시조라든지 향가라든지 한시라든지 이런 애들. 됐죠? 그럼 얘는 무슨 다 맞춰줬더라도 무슨 시다? 자유시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성 화자의 7호제 3부 윤교. 이게 김소리라는 사람이야. 자, 작가 봤지? 작가는 몰라도 돼. 필수는 아니야. 선택. 배경지식이 아니까 알아두면 좋아. 자, 그럼 봤어. 제목 뭐라고? 접동세. 접동세. 제목 접동세야. 접동세 무슨 세인지 알아요? 접동세의 다른 이름은 소쩍세입니다. 소쩍궁, 소쩍궁. 나와서 소쩍세. 그러니까 소쩍세, 접동세 하면 어떤 느낌의 시? 한의 정세. 그러니까 접동세의 다른 말이 아까 했던 소쩍세고요. 그러니까 뭐 생물학적으로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종류하면. 또 다른 말이 두견세예요. 두견세. 다 같은 새예요. 이게 전설이 있어, 전설. 두견세의 전설. 소쩍새 소리는 니네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근데, 요즘 도시에서는, 그래도 수원 산이 있잖아. 팔달산도 있고. 이 새소리는 가까이서 안 들려. 멀리서 들려. 새벽 2시나 3시쯤에 멀리서 들려. 완전 선생님 똑같이 흉내낼 수 있는데. 진짜요? 근데 입모양이 너무 굴욕적이라서 해줄 수는 없고. 약간 뒤돌아서. 뒤돌아서 카메라에 뒤통수 안 보이게. 이게 니네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이 소리가. 어떻게 오냐면 새벽 2시나 3시쯤에 니네가 게임하다가 자려고 탁 누웠을 때 멀리서 울죠. 이렇게 울단 말이야. 멀리서 이렇게 울려. 이게 소쩍새 소리야. 근데 그 소리가 사람들에는 너무 서럽게 들린 거야. 그래서 막 되게 슬픔에 찬 노래처럼 들리는 거야. 그래서 그 새가 그렇게 울다가 피를 토해. 그래서 피가 땅에 떨어져. 그 자리에 꽃이 핀 거야. 그게 두견화, 진달래꽃. 그게 진달래꽃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 소쩍새, 두견새, 접동새 하면 다른 말로 귀촉도라고 부르는 이름 되게 많아. 그러니까 그 소리가 사람들에게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한 새인가 봐. 그래서 이건 한의 정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소가 접동새, 소쩍새야. 이게 그러면 접동새니까 새잖아. 내가 이 접동새를 보고 있거나 아니면 접동새 소리를 뭐 듣고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겠지. 자, 그럼 편하게 한번 읽어봐. 그냥 읽어봐 쭉. 편하게 읽어봐. 편하게. 그래야지 이제 선생님이 이제 시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합시다. 자, 화자는 누굽니까? 나. 그래, 나야. 대답이 좀 늦게 나왔어. 화자는 누구야? 무조건 나야. 네. 자, 나 여기 드러나 있어요? 안 드러나 있어요? 예, 드러나 있어요. 우리도 나를 포함한 우리이기 때문에 화자를 드러나 있는 우리. 그죠? 그럼 이 시를 읽어봤을 때 이건 화자 중심인 것 같아요? 대상 중심인 것 같아요? 대상 중심. 그 대상이 누군데? 누나. 누나는 뭐죠 또? 시 끝까지 안 읽어봤어요? 누나는 곧 누구이기도 합니까? 접동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대상은 누나이고요. 또 뭐가 돼요? 접동새가 되죠. 접동새 어딨냐? 그 접동새가 되죠. 그럼 화자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접동새 소리를 듣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주인공 누구야? 접동새. 대상 중심. 접동새가 주인공이야.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처지나 상황을 따져보라고 했잖아. 그럼 내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상황을 따져볼 게 아니야. 접동새 상황을 따져봐야 돼. 접동새는 누구라고 했고? 누나잖아. 어떤 상황일까요? 죽었어요. 왜 죽었죠? 그래. 진두강 강가에 살던 우리 누나는 의붓없는 시샘에 죽었어요. 그래서 죽어서 뭐가 된 거야? 그래. 우리 누나는 죽어서 뭐가 됐어요? 접동새가 된 거야. 그럼 이게 이 누나한테 가해진 상황인 거야. 작가는 이 접동새를 너 시샘에 그냥 죽어줘야겠어. 죽었단 말이야? 카메라 각도가 여기까지 나오고 하고 죽었잖아. 그러고 나서 얘기한 거야. 죽어서 다시 뭘로 태어나서? 접동새로 태어난 거야. 작가가 너 죽어서 접동새로 다시 태어난 거야.
그런데 남동생 8명 있어. 그거 남겨놓고 죽은 상황이야. 자, 어떻게 반응할 거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산저산 옮아가며 슬피 우는 거야. 밤이 깊으면. 여기 나와 있잖아. 어디 가서?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울어. 왜 울어? 슬퍼. 왜 슬퍼? 동생들을. 그래. 9이나 남아되던 오랫동생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슬피 우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 시 주제는 뭐가 될까요? 주제. 여기까지 잘 왔는데 주제가 잘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스스로 주제를 써본 적이 없어. 그리고 자습서 있는 주제는 되게 간략하고 되게 예뻐. 이상형에 대한 동경과 좌절, 이별의 정한. 너무 간략해. 그럼 나도 주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것만 같은 거야. 안 그래도 돼. 네이키드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해도 돼. 여기서 주인공이 누구라고? 접동생. 응, 접동새가 된 누나. 누나의 뭐? 한. 누굴 못 잊어서 한이 된 거야? 동생들을. 그래, 살아있는 남동생을 잊지 못해서 그 슬픔과 한 그림, 이게 주제인 거야. 그럼 뭐 생각만 해보라고 했잖아, 선생님이. 이렇게 돼. 이 작품의 주제는 그렇습니다. 됐지? 이렇게. 그러면 시를 앞에서부터 한번 쓱 읽어보고, 앞에서 1연 해석하고, 2연 해석하고, 3연 해석하고, 이거 의미가 없어.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돼. 얘가 지금 어떤 상황이지? 어디 보자. 상황이.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중간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시를 만약에 선생님이 썼다면, 이렇게 훌륭한 시는 절대 못 쓰지. 만약에 썼다면 얘를 먼저 쓸 거고, 얘랑 마지막에 쓸 거고, 쟤도 마지막에 썼을 거야. 그러다가, 이 접동사 서로 깨는 모습을 좀 알리기 위해서, 첩동, 나오고, 운다는 얘기 나왔을 거야.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중간에 이거 바꾼 거야. 그러니까 시는, 독서는 논리적인 흐름이라고 그랬잖아. 소설은 서사적인 흐름이야. 스토리가 있어. 시는 그런 게 없어. 의식의 흐름이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앞에서부터 뭐 학교에서 내신 수업 하듯이 여기까지 1연이고 중심명은 뭐야, 2연이고 중심명은 뭐야, 이런 거 의미가 없어. 그냥 어떤 상황인지 보고 상황 먼저 찾고 그 상황에서 보이는 반응, 슬피 우는구나, 보고 싶어서 우는구나. 그럼 얘는 뭐야? 죽어서 접동새가 됐는데 살았을 때 그 남동생을 잊지 못해서, 죽어서도 잊지 못해서 우는 그런 접동새, 누이의 한이 되겠구나. 주제 쓸 수 있겠지. 이렇게. 시는 이렇게 해석하는 연습을 해봐요, 자꾸. 그래서 시는 동그라미, 밑줄, 물결, 이렇게. 자, 이렇게 했죠? 그러면 요거를 좀 지우고,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을 한번 쓱 가볼게요. 자, 그래서 보면, 정리해보면,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고, 상황만 알 수 있는 게 보면, 의붓없는 신샘이 죽었다,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접동사가 됐다, 이거지. 그 여기서 대응 방식이 뭐라고? 9이나 남아있는 오랫동성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이산저산 옮아가며 슬피 운다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주제는 9이나 되는 남동생을 남기고 죽은 누나의 슬픔과 뭐 그림, 이런 것들이 되겠지. 그러니까 좀 촌스럽더라도 네이키드하게 일단 써보는 게 좋아. 그래서 주제가 파악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해보면, 시를 읽다 보면 지금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해석이 안 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은 1분이잖아. 해석이 안 되는 건 안 하는 게 맞아. 이게 시의 주제는 한 줄이거나 기껏해야 2줄이야. 얘를 뻥튀기해서 확 늘린 거야. 아까 우리 시 쓸 때 뭐였니? 이별로 인한 날 버리고 간 놈에 대한 저주였잖아. 그 주제 한 줄이었어. 근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할까? 뭐 할까? 뻥튀기를 막 한 거야. 뻥튀기를 한 거 비슷한 상황, 그 비유적인 상황, 상징적인 상황으로 막 날려서 뻥튀기를 한 거야. 그래서 엊그제 선생님이 이제 TV 프로그램 봤는데 거기서 한 표현이 나왔어. 그 생각이 되게. 그 비서진. 비서진이라는 까칠한 매니저 비서진인가? 거기 나와. 근데 이서진하고 김광규가 이제 매니저로, 일일 매니저로 하는데 김원훈. 그 매니저를 했단 말이야. 매니저를 하고 나서 다 끝난 다음에 김원훈한테 인터뷰를 한 거야. 오늘 그 했던 비서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해. 똥꼬 냄새 같았다고. 똥꼬 냄새 같았대. 근데 일단 웃기잖아. 웃긴데 무슨 뜻이야, 그게? 더러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거기서 뭐였냐면, 똥꼬 냄새 지독했는데, 한 번 더 맡고 싶은? 이런 표현이었다는 거야. 근데 그게 여기서 중요한 건 더럽다가 아니라,
시는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쓴단 말이야. 근데 똥코 냄새 같았다라는 말은 누가 읽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 달라져 있어. 뒤에 설명을 붙여주기 전까지. 그래서 이런 비유적인 표현은 시를 해석하는데 더 어렵게 만들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내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만 가지고 해석하는 거야. 저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나머지 부분들 있지. 나머지 부분들을 그 주제 안에서, 그렇게 해도 주제가 나오거든? 주제 안에서 나머지 부분들을 채워넣는 거야. 이게 시 해석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은 일단 내비두고 작품의 전체 주제 속에서 그 의미를 따져보는 거야. 그렇게 되면 답이 나오게 돼.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봤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 우리가 질문해보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럼 어디 있겠어요? 주관지에 있겠죠? 자, 주관지. 주관지는 아까 요 앞타임 한 애들한테 물어봤어, 선생님이. 너 14페이지 거 할래? 아니면 16페이지 거 할래? 라고 물어봤더니 몇 페이지 거 한다고 했을까요? 16페이지 걸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 16페이지 걸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이거 아닌데. 미안. 자, 이렇게. 누굽니까? 윤동주. 그렇죠. 윤동주 모르는 사람 처음 들어봤다. 없죠? 그럼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겠지? 어느 정도 뭐 해야 되겠니? 정리를 좀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 윤동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정리 한번 갑시다. 자, 윤동주. 영화 봤어요, 동주? 어땠어요? 근데 선생님은 뭐랄까, 영화를 보면 영화 재미없었어요. 진짜 재미없었어요. 그 주인공이 윤동주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들고요. 좀 영화 좀 많이 실망했어요. 왜 실망했냐면 윤동주를 너무 윤동주처럼 그려서 극적인 게 좀 없기, 진짜 윤동주 그 자체를 너무 그린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좀 영화면 좀 드라마틱하게 좀 약간 좀 뻥튀기도 좀 하고 극적인 장면도 좀 집어넣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그냥 윤동주였어. 언제적 활동? 언제적 사람? 1930년대 후반 이렇게 되겠죠. 30년대에요. 이 사람은 1944년에 죽었기 때문에 감옥에서 죽었잖아요. 생체 실험의 대상으로 쓰이다가. 그래서 40년대 작품은 거의 없고요. 30년대 후반 작품은 주로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1930년대 작품을 쓴 작가 중에 이런 시대적 배경을 다룬 사람들 있잖아. 대부분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1930년대가 그 말살 정책, 문화 말살 정책 이래서 좀 탄압이 좀 심했던 시기이기도 해요. 이렇게. 자, 그럼 현실 인식은 일제 강점기를 인식했을까요?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감옥에서 그렇게 되겠죠. 일제 강점기라고 인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윤동주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알잖아. 윤동주 성향하면 어떤 성향의 시를 쓴 사람이야? 윤동주 어떤 성향이야? 윤동주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어? 민족의 한? 민족의 한? 근데 이 사람은 민족적인 얘기보다는 자기의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 자기가 어떻다고 얘기할까, 주로? 이 윤동주 하면 부끄러움, 성찰, 뭐, 요런 내용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 그래서 성향이라고 말하면 성찰적이고 의지적 이런 말을 쓸 수 있어요. 의지적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의지는 그러니까 이육사하고 결이 달라요. 이육사는 선생님 본 이육사는 독립운동가예요. 실제로도 독립운동가. 독립운동을 했고요. 무기 반입이라든지 또 이제 군사학교를 나와서 독립운동 한 사람이니까 그냥 독립운동가인데 시를 잘 쓴 거고, 이 사람은 뼛속까지 지식인이고 뼛속까지 시인이에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의지는 독립에 대한 의지는 아니라고 봐요, 선생님. 그래서 성향을 쓸 때, 그러면 이 사람의 성향을 선생님 뭘로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이 사람의 어떤 추궁이라는 단어 괜찮은데, 이 사람의 추궁은 뭐냐면 양심에 떳떳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인생 최대 목표는 양심에 떳떳함. 하늘은 우러러 서시잖아, 서시. 서시가 원래 어떤 작품에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서 초반에 이 작품의 전체 내용을 쓸 수 있는 시가 서시거든. 거기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라고 말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양심에 떳떳한 삶을 살고 싶었던 사람이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양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돈을 훔치지 말자, 거짓말을 하지 말자 이런 양심은 아니었을 거잖아. 이 양심이 어떤 양심이냐면 지식인으로서의 시대 양심이야. 시대 양심, 즉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 지식인이 지켜야 될 양심인 거야. 그럼 그 시대 양심이 뭐겠냐? 야, 일제를 살아가는,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 지식인이 뭘 해야 되겠어?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잖아. 그게 이 사람한테는 양심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대 양심을 지키고 싶었는데 그 양심이 가는 길이 독립운동과 관련된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거지 그게 목적이 아니었던 사람인 거야. 이렇게 양심에 떳떳한 사람. 근데 그 양심에 떳떳한 삶을 살았을까? 실은 못 살았어. 그래서 양심에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끄럽고 괴로워했단 말이야. 얼만큼 괴로워했어? 잎새의 이는, 살랑이는 잎새의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한 거야. 내 자신에. 그렇게. 하지만 이제 결국은 그런 삶을 살고자 노력한 사람이니까 양심에 떳떳한 삶을 살고 싶었던 사람이야. 그런 삶을 살지 못해서 부끄러움을 느꼈던 사람이고. 그런데 윤동주 씨의 패턴을 보자면 윤동주 씨는 어느 정도 일정한 패턴이 있어. 그래서 이 패턴을 조금만 적어줄게. 이 사람은 반성과 성찰이라고 했잖아. 뭘 갖다 놔도 성찰할 사람이야. 연필 하나 던져놓으면 연필로 끄적끄적하다 시가 쉽게 쓰여지는 시.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야, 시끄럽고 거울 나봐. 거울 속에는 이다지도 부끄러운 어느 왕국의 유물이기에. 야, 가라고 우물 속을 쳐다봐도. 야, 나 쓸데없는 밖에 나가. 길을 걸어가도. 이 길이잖아, 제목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갖다 놔도 뭐 하는 사람이야? 성찰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의 출발점은 뭐가 되느냐? 성찰이 되는 거야. 성찰이 뭐예요? 그건 자아성찰. 앞에 자아가 붙는 거야. 성찰은 깊이 살피는 거야. 물론 이 사람 자아성찰인 거 맞아. 자아성찰이니까 깊이 살펴. 자신을 깊이 살피는 거야. 자신의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 보는 거야.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내면을 들여다봐. 성찰해. 그랬더니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 어떤 모습이 나타나?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날까요?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날까요? 부정? 그래. 왜? 시대 양심이야. 조국과 민족으로 살아야 돼. 하지만 자기는 뭐 하려고? 시를 배우기 위해서 동경 유학길에 떠나. 그러려면 창씨 개명도 했어야 돼. 그렇잖아. 그런 내가 발견되는 거야. 역사와 우리 조국이 이렇게 힘든데 나는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가지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가는 거야. 이런 자신의 모습이 발견돼. 그래서 이런 모습을 현실적 자아라고 불러. 현실적 자아.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나의 모습인 거야. 이게 긍정이라고 부정이라고? 부정. 그래서 얘는 현실의 어떤 모습이겠어? 소극적인 모습이고 양심의 시대 양심에 어긋나는 모습을 보이는 거야. 소극적인 자아를 현실적인 자아, 소극적인 자아를 어떻게 발견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그래서 부끄러워. 얼마큼 부끄럽다고?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라는 만큼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뭐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지. 그래서 뭐 합니까? 반성을 하는 거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반성을 해. 이렇게 살면 안 돼. 정신. 그럼 어떻게 하기로 마음먹어? 어떻게 하기로 마음먹어? 이상적 자아를 추구하는 거야. 이상적 자아를 추구하는 거지. 그럼 이상적 자아는, 현실적 자아는 실제 나의 모습이잖아. 현실의 소극적 모습. 내가 바라는 자아는 현실 어떤 모습이니? 그래. 현실의 적극적인 모습인 거야. 그리고 이런 이상적 자아를 추구하는데 나 죽어도 좋아요. 난 죽어도 좋아. 그래서 이때 이 추구에다가 희생적 의지라는 말을 쓰는 거야. 나
이상적 자아를 추구하기 위해서라면 난 죽어도 좋아.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봐라. 좀 이렇게 저 시가 이렇게 마무리된단 말이야. 그래서 뭐 최초의 악수 손을 딱 잡잖아. 이게 이상적 자아의 합의를 추구하는 거거든. 근데 이 사람은 지식인이잖아. 독립운동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지. 어떻게 돼? 그치? 어떻게 돼? 죽을 거라는 건 알지. 그래서 그 시에도 이렇게 나와. 내가 자꾸 거울을 닦아. 손과 발로 거울을 닦아. 그럼 자기를 성찰하는 거잖아. 그럼 거기 뭐가 보이는 줄 알아? 운석 밑으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습이 보이는 거야. 운석이 떨어지잖아. 그 밑으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이야. 그럼 뭘 향해서 걸어가는 거냐?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 그러니까 저 이상적 자아를 추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아. 죽는다는 걸 알아. 그런데도 그 길을 어떻게 해야 돼? 걸어가야 돼. 왜? 누가 시키니까? 누가 시켜? 양심이 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지조 높은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가자라고 해. 양심이 지조 가라고. 저러 가면 죽는데 안 갈 거야? 조선을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서의 그게 양심이야. 가. 그러면 자발적으로 가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은 억지로 터벅터벅 가는 거야. 누가 시켜서? 양심이 시켜서. 그래서 윤동주의 시는 되게 슬퍼. 이육사는 독립운동이잖아. 가자! 독립을 위해서 나를 따르라! 이거야. 이 사람은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그게 가는 게 나의 소명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되게 슬퍼. 윤동주는 그래서 좀 슬픈 시야. 이런 패턴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윤동주 시의 한 80%, 90%는 이 패턴으로 정리가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현실의 소극적이라는 말을 썼지만 여기 있는 말을 바꾸면 양심에 어긋난 삶. 그럼 현실에 적극적이라고 했지만 양심 어떤 삶? 떳떳한 삶을 사는 거야. 죽더라도 그렇게 되는 거지. 이런 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윤동주의 봤죠? 제목이 뭐예요? 길. 길에서 뭐 하겠어요? 성찰하겠죠. 그렇죠. 성찰하겠죠. 자, 그러면 현실의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되잖아. 그냥 쭉 한번 읽어봐요. 쭉 한번 읽어봐. 그냥 편하게 읽어봐. 편하게 읽어, 편하게. 자, 순서대로 해석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지? 됐어. 그만큼 돼. 연습하면 되니까. 화장이 누구? 나. 있어야 되는데? 네. 응. 나. 내가 주인공이지? 남의 얘기하는 거지? 내 얘기하는 거지? 내 얘기하는 거지. 화자 중심의 시야. 화자 현재 상황 어떤 상황인 것 같아? 잃어버리고. 정답. 잃어버렸어. 그냥 무엇을 어디다 잃어버렸는지 몰라. 아무튼 잃어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해? 그래, 찾으러 가. 그래서 길에 나아갑니다. 이게 반응인 거야. 정서도 있어. 어떤 정서 있어? 부끄럽게, 쳐다보는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왜 부끄러운 거야? 잃어버려서. 잃어버린 게 뭐게? 그건 배경지식. 잃어버린 양심 맞아. 시대 양심 맞는데, 성경에 묻는 것에 모든 답은 다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자, 뭘 잃어버렸을까? 잃어버린 게 어디 있지, 지금?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인데, 이 내가 동그랗게 치면 안 되는데, 이거 말고 나 어디냐? 내가 여기다, 이렇게. 난 뭔가 잃어버렸어. 근데 그게 어디에 있어? 담 저쪽에 있어. 근데 그게 나야. 나를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걸 찾아서 길을 나서. 계속 어떻게 걸어. 길은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어.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다시 아침으로 계속 걸어. 찾기 위해서. 하늘을 쳐다보면 부끄럽게 풀어. 잃어버린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야. 나 자신을 잃어버린 게.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더 남았죠. 물결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뭘까요? 화자의 태도. 나의 태도. 나. 그래. 내가 사는 것은 뭐래? 있는 것을,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삶의 목표가 뭐야? 잃어버리면 찾는 거. 이게 내 삶의 목표야. 그러면 이렇게만 봐도 이 사람은 뭔가 잃어버렸지? 그게 담 저쪽에 있지? 그래서 담을 계속 빙글빙글 찾아보는 거야. 아직 못 찾았지?
나는 뭐 할까?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계속 볼 거야. 그게 삶의 목표인 거야. 이 시야. 근데 우리가 이제 배경지식을 봤잖아. 그럼 여기서 당 저쪽에 있는 나는 뭐가 되겠어? 바로 시대양심. 또 이상적인 자아가 될 거란 말이야. 요거 이렇게 해석하면 돼. 됐지? 그러니까 이거 화자, 밑줄, 이렇게 물결. 요거만 좀 열심히 해보면 될 것 같아. 됐어? 자, 그럼 다음 작품 가볼게요. 원래는 이 시 하고 나서 이것과 관련된 거 다 하는데, 여기서 시 먼저 해석해 볼게. 시 해석이 우선이라서. 자, 문정의 비망록. 이 문정이라는 작가 자주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좀 죄송하긴 하지만, 정리는 좀 생각할게요. 이렇게. 이게, 뚜렷한 색깔이 좀, 이 색깔이 있긴 한데, 뭐, 뚜렷하지도 않고 또 자주 나오는 사람도 아니니까. 일단 비망록이 뭐야? 비망록이 뭘까? 비망록. 비망록 어떤 기록이겠죠? 뭘 비망록이라고 쓸까? 비망록. 잊지 않기 위해서 쓰는 거야. 절대 잊지 말아야 되겠다. 이 비망록이야. 이렇게 봐. 자, 그러면 또 한번 읽어보세요. 편하게 읽어, 편하게. 쭉 한번 읽어봐. 자, 이제 생각만 하면 돼. 기록해봐야 돼. 화자는 누구? 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나 있죠? 이거 내 중심이야? 다른 사람 중심이야? 주인공이 누구야? 내 얘기라고 해서 다른 사람 얘기하고 있어. 네. 내 얘기. 자, 상황은,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현재 상황,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어디? 허물만 늘 허물만 내보이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또,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야, 구겨진 속옷 내보이듯 나오잖아.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지. 이거 다양한 해석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뒤에 있는 이걸로만 봐야 돼. 구겨진 속옷은 그 뭐가 되겠어? 허물인 거야. 근데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어차피 뒤에 걸로 해석되니까 이렇게. 또 이 상황에서 어떤 반응, 어떤 정서를 보이고 있지? 어떻게? 아파. 뭐가 아프냐면 나는 박힌 별이 아파서 돌처럼 빼. 비우니까. 박힌 별의 의미가 뭔데? 그래. 사랑하는 사람이 내 가슴에 박혀 있어.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한 생애를 어떻게? 허둥대는 거야. 여기 밑줄하고 내용이 조금 의미가 다르지. 근데 이걸 가지고 억지로 연결시키지 마. 억지로 연결시키는 순간 엉뚱한 해석될 위험이 있어. 시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있는 그대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현재는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됐구나. 그 늘 허물만 내고 있는 사람이 됐구나. 근데 그 사람이 아직도 사랑하는 사람이지 대상이니까 내 가슴에 아직도 박혀 있어. 그리고 그게 너무 아파. 그 사람은 그 사람 잊지 못하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 잊지 못하는 점.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시를 너무 완벽하게 해석할 생각하지 말고 이 정도까지만 해석하면 될 것 같아. 됐어요? 네. 그럼 이제 문제 가도 되겠어? 야, 너 지금 시를 그따위 해석하고 문제 풀겠다고? 네. 가능합니다. 자, 문제 가봅시다. 하나의 공통점이죠? 이 문제, 잠깐만. 이 문제 좀 풀 거잖아. 이 문제 잠깐만. 요런 문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종합적인 감상 문제라고 불러. 종합적인 감상. 이거 다 감상이요? 감상. 종합적으로 감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종합적이라는 말은 형식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을 다 같이 감상하는 거야. 딱 이 조명이 반사되는 부분이구나. 종합적인 감상이야. 근데 이 문제는 출제자가 이 문제를 왜 냈냐면 학생들이 얼마나 스스로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첫 번째, 그 두 번째가 얘네들이 학교 다닐 때 개념을 얼마나 잘 공부했는지. 근데 너네는 믿어. 보니까 백쌤이 개념 교육을 잘 시킨 것 같아요. 여기까지 믿어. 찾는 방법이 조금 아쉬워. 알고도 틀려.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 이제 푸는 방법. 일단 첫 번째, 이렇게 나눠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선택견 5개지만 10개라고 봐도 돼요. 앞에 부분은 뭐라고? 여기가 앞에 부분은 표현이라든지 발상. 쉽게 말하면 표현법. 뒷부분은 뭐가 되겠어? 그 표현법으로 인해 나타나는 효과. 이렇게 되는 거야.
볼 때 어디부터 볼까? 뒤에서부터 봅니다. 이렇게. 가 작품 봤죠? 윤동주의 길이지. 생각하지 마, 머릿속으로. 작품에 나의 의지가 나옵니까? 나 뭐뭐 하겠다라는 내용 나올까요? 아니, 나보지만 보니까. 밑줄이랑 물결 가봐. 아, 이 사람 뭐뭐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데? 다시 보니까 보이지? 네. 그거 봐. 머리를 생각하면 안 돼. 우리 생각보다 머리가 있잖아. 뛰어나다니까? 있는 놈을 없애고, 없는 놈을 막 만들어내고 이래. 이 머리가 아주 뛰어난 거야. 나쁜 거 아니야. 머리가 아주 뛰어나서 그렇게 돼. 의지가 드러나지? 어느 부분에서.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있는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라고 했어. 그럼 여기 나와. 그 다음에 앞에 걸 보자고. 유사한 시구. 나옵니까? 이거 봐, 이거 봐. 개념을 못 잡고 있어. 자, 여기서 일단 가볼게요. 시효, 시구, 시행, 통사, 구조. 다 다르겠죠? 시행은 뭡니까? 단어. 단어, 한 어절, 1어절이 되겠죠? 그럼 시구는요? 그래, 이렇게 잘 알아요. 2어절 이상이에요. 시행은 한 줄이겠죠? 통사 구조는 통사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통사 구조 같은 말이 뭐예요? 문장 구조. 그럼 통사는 뭐예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문장 구조가 유사한 건데 문장 구조는 문장 성분의 배열입니다. 문장 성분의 배열이 비슷해요.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야? 시구지. 2어절 이상이 유사하긴 하지만 2어절 이상이 같거나 비슷한데 2어절은 비슷하다는 건 뭐야? 절반만 같고? 원래 유사하면 3분의 2여야 돼요. 3어절 중에 2어절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얘는 다른 말로 하면 시구는 동일한 시구라고 봐도 돼요. 똑같은 거 2어절 이상 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 없죠. 현실 비판 나오니? 현실 비판. 아까 여기서, 현실 비판에서 선택지에서 나오는 현실이 있잖아. 이 현실은 시대적 배경입니다. 시대적 배경. 자, 여기 시대적 배경을 깝니까? 아니. 안 까요. 선생님, 운동부 일제 강점기대. 그건 배경이시고, 이 작품에서 안 까요. 누구만 까냐? 나만 까요. 현실 비판이 없습니다. X. 다음. 대상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걔 너무 보고 싶고, 너무 그래. 그런 거 나옵니까? 이거 나온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인데. 누구를 간절히 그리워하니? 담 저쪽에 있는 나. 그것도 그림이죠. 담 저쪽에 있는 나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림을 봐도 돼요. 근데 그러니까 너무 섣불리 하지 말라는 얘기야. 본문 한번 쏙 봐. 밑줄하고 물결 중간 보면서 얘가 누군가를 간절히 그리워하는 거다. 그러면 내가 이 길을 걷는 것은 나를 찾는 거니까 그건 그림으로 봐도 돼요. 있어? 앞에 가볼까요? 자, 나왔네요. 킬러 개념이죠. 어조의 변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작품에. 있다 없다? 없어요. 맞아요. 없어요. 없어요. 어조의 변화는 뭐예요, 그럼? 어떻게 찾아요? 어조의 변화 어떻게 찾을까요? 항상 여기 있지. 개념은 아는 것보다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어조의 변화 어떻게 찾을까? 그러니까 일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친대요. 종교로미가 달라지는 거면 어조의 변화다라고. 이거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아주 위험해요. 봐라, 선생님 해볼게. 나 이번 시험 반드시 100점 맞아야겠다. 종교는 뭐예요? 겠다죠. 어떤 게 나타나죠? 의지가 나타나죠. 열심히 공부해서 나는 안 되나 봐. 그냥 전문대나 가야겠다. 그걸 겠다잖아. 여기 의지가 느껴져? 뭐가 느껴져? 그래, 체념 포기가 느껴지잖아. 동일한 종교론이라도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위험해요. 종교론으로만 찾는 건 위험하다. 그럼 뭘로 찾아야 되냐? 어디 앞으로 이렇게 찾으세요. 화자의 정서나 태도가 변화하는지 보는 거야. 이 작품 화자, 정서, 태도는 상황이지, 뭔가 잃어버린 상황이잖아. 그 상황에서 보이는 태도가 달라지니 안 달라지니?
안 돼. 처음부터까지 뭐해? 그거 찾아야겠다잖아. 이거는 뭐 어제 배워. 이렇게 보니까 간단하지? 이렇게 없어, 얘도. 이거 주제를 나타나고 있더니 무조건 맞고, 자신에 대한 성찰 나오니까, 네. 시적 분위기 무조건 나오겠죠? 자, 선명한 색채 대비 나오면 찾아봐야 되겠죠? 선명하다고 얘기했어요. 선명하다는 말 없어도 돼요. 색채 대비 나옵니까? 아니요. 안 나오죠? 이렇게 하면 답 몇 번? 하나만 봐도 답이 나와요. 여기서 조금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색채 대비가 나왔으니까 요것만 좀 해봅시다. 색채어 색채 이미지. 자, 색채는 뭐죠? 색깔 끝. 색깔 끝. 맞아요. 색을 지칭하는 말. 색의 이름이에요. 색의 이름. 색깔. 무슨 색이야? 빨간색. 그러니까 무슨 색이야? 의 답. 무슨 색인데 빨강. 이게 그러니까 무슨 색이야 물었을 때 그 답이 색채입니다. 색채 이미지는 색을 연상할 수 있는 시열. 뭐 같은 게 있죠? 피. 맞아요. 피 맞아요. 근데 얘는 색채는 아니에요. 색채, 너 무슨 색이야? 피. 안 맞죠? 그럼 피 그러면 무슨 색이 떠올라요? 빨강. 그렇죠. 우린 다 빨간색이 떠오르죠. 그렇죠? 순간 팡 이럴 뻔했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게 더 범위가 클까요? 색채 이미지. 색채어는 요만큼, 색채 이미지는 이만큼이죠. 범위가 커요. 그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 빨강, 노란이라고 여기에 해당하는 게 피, 눈, 뭐 바다 이렇게 되겠죠. 약간 똥색은 똥색. 갈색. 아니 아, 똥색은 색채이냐고 색채 이미지냐고. 색채 이미지. 색채원. 야, 그거 무슨 색인데? 똥색 돼 안 돼 말이? 되지. 그 색채 뭐예요? 우와. 그때 색이 들으니까 야, 저거 뭐 무슨 빛? 하늘빛 이건 색채 이미지. 하늘빛. 그럼 색채요? 색채. 이거 무슨 색인데? 하늘빛. 그거 색채예요. 이렇게. 그래서 색채와 색채. 그러면 여기서 색채 대비했잖아. 색채 대비는 색채어의 대비일까? 색채 이미지의 대비일까? 색채어? 색채 이미지. 색채 이미지 대비. 이 개념이 아는 것 같으면 되게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색채 대비는 색채 이미지 대비가 되는 거야. 됐죠? 다음 몇 번? 4번. 다 바로 나오지? 자, 됐어. 그래서 니네가 아까 1학기 때는 문화교수는 시 해석하는 방법, 작품 해석하는 방법하고 이 개념 정리를 배울 거야. 그러니까 노트를 하나, 조그만 노트, 손바닥만한 노트를 하나 준비를 해. 아, 혹시 1학년 때 쓰던 거 있니? 개념 적어놓은 노트? 그럼 하나 써.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거 할 때마다 복습하면서 좀 적어놔. 알겠지? 나중에 선물도 있을 거야. 잘 써놓은 사람들한테는. 나의 관심. 그거 빼고. 자, A, B를 중심으로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적절한 거, 적절하다는 거 됐죠? A는 뭡니까? 네. 네. 앞뒤 문맥을 봐야죠. 그 나는 어떤 나입니까? 담 쪽에 있는. 담 저쪽에 있는 나죠. 그 얘는 담 저쪽이네. 좀 더 정리해 볼까요? 찾아야 할 대상. 이 나는 어떤 나입니까? 그냥 본문 앞뒤 봐봐. 앞뒤. 나는 본문에서 보면 나는 뭐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 어디니? 찾는 거지? 다만 내가 사는 것은 찾는 까닭입니다. 라고 했잖아. 얘는 찾는 사람? 찾는 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나는 B는 A를 찾기 위한 게 삶의 목표인 거야. 이제 이렇게 정리 한번 하고 와서 풀어보면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오씨, 어이구.
여기 따옴표가 있잖아. 이 따옴표는 어떤 의미일까? 1. 인용한 겁니다. 이건 되게 사전적인 거고, 이 안에 숨은 의미는 2. 넘겨보세요. 앞을 보세요. 라는 의미야. 그치? 다음 몇 번이야, 이거? 2번. 왜? 풀 한 폭이 없는 길을 걷는 건 누구지? B. 그 찾는 길이잖아.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이렇게. 한 문제 더 있지? 네. 자, 이것도 한번 가볼게요. 비망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읽어보면 되겠지? 이 시는 크게 과거형 사용한 1, 2년과 현재형을 사용한 3, 4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거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 어때? 예, 과거형을 사용했으니까 1, 2년에는? 네. 네. 자, 과거형은 어떻게 나오죠, 주로? 과거 시제 선호말음이 또는 뭐, 더, 이런 것들 나오겠죠. 그럼 현재형은 뭐로 나오죠? 니은이랑 는, 그 다음에 기본형.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 같은 경우는 기본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쁘다 이렇게 나오는 현재형이죠. 기본형.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 기본형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현재형이 아니라 현재형 어미라고 하면 뭔 빠져? 얘는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 현재형이냐 현재형 어미냐 이것도 봐야 돼요. 맞습니다. 는 이런 사람은 남을 위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망을 이루지 못했음을 얘기한다. 맞나요? 이론에서 봐야죠. 이론. 보고 이론에서는 남을 위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망을 이루지 못했어요. 맞습니까? 네. 네, 맞아요. 너 어디에 꽂혔는지 알아. 문제가 잘못됐어. 다음표 안에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나왔어야 돼. 그지? 왜 이건 잘못됐냐면 이 다운표는 아까 뭐였다고? 인용한 건데 이런 구절이 없어. 근데 이거 일단 맞아요. 그럴 때는 세모로 해놓는 게 좋아. 이게 교육청 문제라 그래. 평가 문제는 안 그럴 텐데. 다음, 이것도 맞죠, 일단. 화자는 허물이 없는 삶을 소망하지만 실제로는 소망과 반대로 허물을 내고 이고 말았다. 얘는 맞습니까? 3연에? 봐요, 3연. 이연, 미안, 이연. 허물이 없는 삶을 살고 싶었지만 허물을 내보이고 말았어요. 맞습니까? 나 봐야 돼? 맞아. 맞아. 왜 자신이 없어, 이렇게. 자신이 없어. 자꾸 선생님을 다시 보게 만들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 이건, 그래. 매양 허물만 내고 있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라고. 그러니까 그 앞에 게 없어서 그렇다는 거잖아. 그치? 맞죠, 이거. 다음. 화자는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미래의 별처럼 낙관적이고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 아니죠.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낙관적이라는 말, 이거 하나만 하고 정리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는 낙관적이라는 말에 꽂혀야 돼. 이거만 하고 정리합시다. 정리합시다에 꽂히면 안 돼. 낙관적. 반대말은 비관적. 이 두 사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뭘까요? 낙관적과 비관적의 공통점은 미래에 대한 인식입니다. 현재에 대한 인식은 아니에요. 현재에 대한 인식은 없습니다. 이 말에. 내가 현재 5등급이지만 나는 1등급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낙관적이죠. 나 지금 1등급이야. 하면 수능 때 망할까봐 걱정해요. 망할 것 같아. 이거잖아. 이건 비관적이죠. 미래에 대한 인식이야. 현재에 대한 인식은 관계없어. 알겠지? 근데 여기는 미래에 대한 인식이 나와있어, 안 나와있어? 안 나와있어. 안 나왔어요. 그냥 그 사람이 보고 싶어서 별처럼 박힌 것 뿐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이렇게. 다음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소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허둥거린다고 나와 있잖아. 그럼 내 가슴에 별처럼 박힌 게 누구지? 사랑하는 사람이지. 근데 이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은 실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죠. 뭐겠니? 소망.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내 허물이 내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삶 자체를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선생님 시 해석할 때 그런 것까지는 아까 우리 연결이 잘 안 됐잖아.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선생님 억지로 연결시키지 말라 그러는 게 이렇게 읽다 보면 문맥상 그게 그거였구나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 억지로 하지 않아도 이렇게 문제 속에서 풀어주거나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 됐습니까? 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